안녕하세요. 저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자기의 결정권 그리고 죽음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각당 복지재단의 홍보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우리는 모두 죽을 예정이다입니다. 네, 좀 약간 좀 비장한 면이 있기도 한데요.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한 10달 정도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굉장히 나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양육자의 돌봄을 받지 않고는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노화가 되면서 몸이 병이 들고 또 다시 누군가의 또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게 보통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각자의 모습을 정해서 태어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모습은, 그리고 내가 살다가 죽는 나의 죽음의 모습은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를 선택을 했어야 되고, 밥을 먹고 올 것인지 굶고 올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했고요. 항상 이렇게 선택의 길에 놓여 있는데, 한쪽을 선택하고 나면 반드시 못 가본 한쪽에 대한 미련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서 항상 후회를 하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최선의 선택이었나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우리가 길에 접어들기도 하죠. 네. 이 길이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네.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길을 혼자 걷는 것 같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그 길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외길에 당도했을 때는 그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이 혼자 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죠. 네.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제 느낍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삶이라는 열차를 타고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모두 죽는구나. 네. 저도 죽습니다. 네. 이때를 사람들이 이제 알고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왔나,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남기고 죽어야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소수의 분들이 그래도 뭐니 해도 오래 사는 게 가장 좋은 죽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가장 높은 비율로는 본인이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죽음,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상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네, 자녀분들과 혹시 대화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거의 없으시죠? 네,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저 역시도 죽음 준비 교육을 오랫동안 받고 강사를 하고 하지만 제 자식들에게 엄마의 죽음은 어떻다,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저희 아이들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예,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맞고 나서고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솔직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만큼은 내 죽음은 어떤 모습이고 나는 내가 임종기를 맞이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다 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3명 중 1명이 걸린다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국민병이라도 불립니다. 치매도 많이 걸리죠. 네, 이제 암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를 끝내고 임종에 이르는 기간이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 달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죽기 직전까지 치료를 받다가 마지막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가족들이 후회를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좀 준비를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해드릴 걸 하면서 후회를 하는데 그걸 또 뻔히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항암 치료를 끝까지 하지 않으면 뭔가 부모님께 불효를 하는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가족 중심주의 사상도 굉장히 강한 데다가 주변에서 남들이 하는 것들을 좀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 암에 뭐가 좋다는데 뭐 좀 먹어봤냐, 뭐 어느 의사가 명이라는데 좀 가봐라 이런 식의 그런 권유들이 많다 보니까 치료도 경쟁적으로 하다가 가족들과는 막상 해야 되는 작별 인사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진짜 허둥지둥 경황 없이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을 앞두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살면서 그런 기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질병에 의한 것이든 사고에 의한 것이든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연명치료를 계속 할 것인지와 아니면 연명치료를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환자나 이제 보호자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숙제 같은 것인데 마지막 끈을 놓지 못하고 연명치료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러죠.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식도 없이 온갖 기계장치에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그 고통이 느껴져요.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차마 가족들은 손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미리 의사를 밝혔고 가족들 역시도 그 치료가 무의미하다라는 것, 그야말로 명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연명 치료를 이제 거부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시는 분이 2020년 2월 정도에 현재 한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나에게 치료의 소생이 없고 생명의 연장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했을 때 환자가 자신의 연명을 위해서 쓰는 그 치료들,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혈액투석 같은 거, 인공호흡기, 심폐소생 같은 것들, 강압제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다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언제든지 수정을 하거나 또 철회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연명 의료를 등록한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퍼센트지를 보면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세요. 88% 이상이. 이런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여성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남성분들이 안 돌아가시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절반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남성분들이 왜 이렇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을 안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든다면 여성분들이 일단은 남성분들보다 기대 수명이 높으시죠. 평균 한 6년 정도 높으신 것 때문에 그런 이유에도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보통들 보면 60세 이상이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성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공이라는 거죠. 삶을 성공지향적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 그래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성공한 남자의 표상이었다고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실패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 뭘 그거랑 그딴 거를 준비하냐고. 이런 식의 의식을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 준비 교육이 이제 점점, 전국적으로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이제 남성분들의 의식도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순간에 저 비율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비슷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이제 젊은 층들 중에서 작성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 나온 것 중에서 참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좀 저는 남더라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죽음도 내가 선택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나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나는 작성했다라고 답한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가족 중에 연명 치료를 하시는 거를 본 거예요. 네. 보면서 그 환자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도 봤고 가족들이 또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을 하는지도 봤기 때문에 본인은 젊지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보면서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들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명 치료를 이제 거부를 하고 아니면 중단이나 유보를 한 후에 마냥 고통스럽게 그러면 기다리다가 죽어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호스피스 완화 치료입니다.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말기 질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뿐만이 아니고 가족들이 모두 다 함께 편안하게 좀 지내면서 웰다잉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호스피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잘 안 드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호스피스라고 하면은 거의 죽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료를 끝까지 한 다음에 임종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호스피스를 이용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머무는 기간이 짧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평균 한 3주 정도 계신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도는데 저희가 이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 거기에 체크해야 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사 중에 한 명인데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그 선택사항에 체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거 꼭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체크 안 하면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못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싫으세요? 그랬더니 두 부류로 나누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가면은 꼭 저기 안 죽어도 되는데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그냥 어차피 죽기로 한 거 그냥 아픈 거 그냥 애지간하면 참고 그냥 집에서 있다가 죽지 뭘 그런 데를 가냐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면
안 가셔도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치료 돌봄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정말로 말기 질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이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했어도 철회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할 때 상담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를 들으시고 부담 없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스피스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호스피스의 유래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호스피스는 중세에 순례자들 있잖아요. 중세의 순례자들과 여행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휴식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수도원 같은 곳에서 많이 그렇게 이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그 호스피스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손더스 여사라는 분이 워낙 간호사였어요. 그랬다가 이분이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나중에는 이제 의사 자격증까지 따신 분인데, 이분이 말기 질환자를 돌보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이 그 의사도 간호사도 사회복지사도 다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때부터 뭐를 하냐면 환자들한테 마약성 진통제를 주면서 통증을 조절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호스피스의 개념이 확대가 됐거든요. 현재는 21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봄 완화 의료의 개념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더 이상의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문인들이 힘을 합쳐서 그 환자와 가족들의 전반적인 총체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모든 이들에게 완화 의료를이라는 그 내용들을 한번 공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디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뭔가 말기 질환에만 또 국한된 어떤 것들이 아니고 임종을 앞두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그냥 막연한 거부감 때문에 그냥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고 나 자신이나 아니면 내 주변의 가족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가 들어온 거는 1965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작은 자매해에서 수녀님들이 위주로 해서 이 갈바리 의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입원실도 있고 이러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이래서 이제 가정 방문식의 호스피스로 이제 전환을 하기도 하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었고요. 그리고 호스피스를 보면 우리가 2017년 8월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소위 얘기하는 웰다잉법이라는 거, 존엄사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이 심했습니다. 이 존엄사법 만들어지기 전까지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많은 그 요구가 있었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것에 법의 목적을 두고 이 법이 제정되었는데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이 호스피스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념을 하고 있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할 때는 의료팀 구성부터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보통 입원을 해도 병실에 뭐 간호사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호스피스 팀은 그야말로 팀으로 구성돼요.
그러니까 환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호스피스 전문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꼭 같이 한 팀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성직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다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간호사들도 간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호스피스에 관한 것을 따로 또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시는 분들만이 될 수 있고요. 자원봉사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병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냥 일반 병동이나 뭐 이런 데서는 자원봉사가 돼도 호스피스 그 병동 안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정 교육의 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할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직자 같은 분들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말기 암 환자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에이즈라고 부르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다음에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질환을 가진 말기 환자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호스피스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그 전문기관 병원에 입원을 하는 입원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호스피스를 떠올릴 때는 이 형태를 좀 떠올리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 중인 요양병원 11군데를 합쳐서 전국에 이것을 운영하는 병원 기관의 수는 99개예요. 네, 10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병상 수도 모두 다 합쳐야 한 1606개 정도. 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합치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적은 숫자인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빅5 암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아산병원, 뭐 삼성병원, 서울대, 연대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이렇게 5군데를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많은 병상이 있지만 암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만 2,600개예요. 5군데에서. 그런데 전국을 통틀어서 호스피스 환자 입원 병상 수는 1,6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는 그런 문의 전화 같은 것도 좀 굉장히 많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늘어나야 돼요. 호스피스 병상이. 그런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왜 그러면 늘리지를 못하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요구한다는데,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반 병실을 운영하는 것보다 호스피스 병실을 운영하는 게 경제적인 이득이 별로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고 이제 포괄수가제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병원에서는 병상수를 많이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중앙호스피스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데 그 병동 안에도 4인실 2개하고 1인실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아무리 좀 큰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호스피스 병동이 그렇게 병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있는 그 서비스 유형은 가정형 호스피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죠. 내가 살던 그 익숙한 환경에서 집에서 임종기를 맞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의 소망일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76% 이상이 병원사 한다라고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가정에서 그 말기 환자를 돌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계시고자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통증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계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까지도 팀을 이뤄서 방문을 해서 해드려요. 그런데 이 역시도 그렇게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 숫자가 전국에 다 해봐야 의원까지도 병의원을 다 합쳐야 한 39개 기관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말기 환자들한테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진통제를 의사만이 투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입원형에서는 의사가 지시를 내리면 간호사들이 언제든지 그 주사를 놔요. 네. 그 요건에 맞춰서.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의사가 나왔을 때 그때 한 번밖에 되지 않고 혹시 간호사가 따로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도 그런 진통제 처방이 되지를 않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어느 정도 통증을 조절을 하다가 이게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도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를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입원형 그 호스피스를 좀 늘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 병동에 입원해 있는 상태 또는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자기를 돌보는 담당 의사와 함께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는데 이거 역시도 일부의 병원에 지금 한하고 있고요. 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그 병실에 있으면서 여러 환자들하고 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만큼 제대로 된 케어가 안 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달라요. 대하는 그 태도서부터가 좀 달라서 이것도 좀 보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사람이 병들고 죽고 사는 문제는 나이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국을 다 합쳐야 한 10군데밖에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나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도시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치료받기 힘들고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 같은 경우에는 성인 그 호스피스하고는 좀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24세 이하인 사람이고 말기 질환자로 성인들이 좀 국한이 되어 있다면 이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단계 같은 것들을 떠나서 질병의 종류를 떠나서 누구나 다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 호스피스 병동 내에서 그 전문 병원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좀 알아볼게요. 그 크게 이제 통증 조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증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말기 질환자들이 대부분이 그 다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기 질환자 중에서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말기 암 환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과 싸움이 정말 환자와 보호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 병동에 있을 때나 집에서보다도 훨씬 더 조절이 잘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상을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아시겠지만 그냥 어디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한 군데만 아픈 건 아니거든요. 예, 환자들이 참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그 증상 중에서 이제 메스꺼움, 굉장히 이제 음식물 같은 거 물만 드셔도 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잠을 또 못 주무시는 경우, 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변비, 네, 그 용변 해결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욕창. 네, 욕창이 제일 무섭습니다. 네, 말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많고 이게 좀 중하다 보니까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기저귀를 차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돌보고 이러는데 호스피스 병동이 좀 유리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스피스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각계의 그 전문가들이 오세요. 그래서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뭐 아로마 마사지, 뭐 요리 치료 해가지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오셔서 우울에 빠지기 쉬운 환자나 가족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임종 돌봄과 사별 돌봄에 해당됩니다. 네. 우리가 죽기 전까지도 환자와 가족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대화예요, 대화. 네, 아무리 힘들어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종 기간에 환자하고 있을 때는 특히나 살아오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고마웠던 이야기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반드시 이것도 필요해요. 용서를 구할 일, 그리고 용서를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가족 간에 남기고 떠나야, 다 풀고 떠나야 그야말로 이제 마음 편히, 예, 가족들도 그렇고 환자분 본인도 그렇고 마음 편히 좀 떠나실 수 있죠. 그리고 환자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가족들이, 그리고 특히나 가족들 중에서 환자 사망 후에 그 심적이나 아니면 생활적인 이런 것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이 또 있는지, 예, 옆부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상담사 전화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호스피스 병동 내에 있었던 그 환자 가족들의 자조 모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호스피스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93%가 만족한다는 답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네, 아주 높죠. 네, 93%면. 그래서 이렇게 좀 죽음의 질을 좀 더 좋게 하는 호스피스의 완화 의료가 좀 널리 보편적으로 좀 퍼져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이제 저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한국사회연구원에서 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이 잘 살다 잘 죽는 이 웰다잉에 관한 것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생애 말기 서비스, 특히 이제 이 호스피스에 관한 것들이 좀 질적인 향상과 양적인 확대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질 순위로 따지면 1위 국가예요. 그래서 영국은 그 사람들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민간이 합동을 해서 이렇게 그 호스피스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장려를 하는데, 영국에서 좋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존경과 존엄을 유지하며 고통이나 통증 없이 익숙한 환경에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죽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좋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죠.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 현실은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럽들은 보면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많고 이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집이 뭐죠? 네, 다세대 주택이 좀 많아요. 공동주택 뭐 이런 것들이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기가 힘들어요. 저는 실제로 그 아파트에서 그 이사할 때 쓰는 그 사다리 차 있잖아요. 그게 와서 나중에 이제 시신을 그 창족을 해서 예, 운구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좁거나 이러면 그 간을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죠. 완전히 핵가족화의 맞벌이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가족 중에서 이렇게 말기 환자들이 생기거나 중병자들이 생겼을 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예.
이제 가족을 집안일을 돌보면서 환자의 뭐 식사라든지 아니면 약 같은 거 시간 맞춰서 챙겨가면서 뭐 용변 같은 것도 가려드려야 되고 말동무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그 연령대가 되고 이러면 어디로 가나요? 노인 요양시설로 가죠. 네. 그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객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예전에는 집 안에서 죽는 죽음 말고 밖에서 죽는 어떤 죽음도 다 객사라고 표현을 했고 굉장히 그걸 좀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병원에서 거의 이제 숨이 넘어갈 때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겠냐 아니면 집으로 모셔가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집으로 모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면 그런 선택을 못하죠. 그만큼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웰다잉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하신 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차피 많은 노인들이 시설에 계시다가 생을 마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안에서 좀 더 좀 편하게 계시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뭐가 그러면 걸림돌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요양시설에서 모시던 환자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돌아가시게 되면 무조건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임종 자체는 그 안에서 하실 수 있지만 그 뒤에 일들 때문에 병원으로 무조건 모시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셔놓고도 자녀분들이 끊임없이 그 요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데 보호자분 오셔서 모시고 가셔 병원 치료하고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락이 와서 정말 이렇게 같이 가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요양시설 내에서는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 인력도 없고 일반 요양사들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임종을 준비하고 임종을 맞았을 때 그분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돌아가시면 뭐를 하나요? 사망진단서를 꼭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처리 때문에라도 어디 환자분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러면 그 기간에서 시설에서 뭐 10년을 지내셨던 뭐 몇 년을 지내셨던 병원으로 모셔가셔서 임종을 하시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환자한테도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요양시설에서 계속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양시설 안에서도 환자가 죽음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즘 한 3년째 접어들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 같이 지금 선생님들도 불편하신데 마스크 계속 쓰고 계신데 이 코로나 터졌을 때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5년 전에 코로나19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상 이제 터지고 나니까 이 빌 게이츠에 대한 뭐 음모론까지 막 퍼질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웃지 못할 일들이. 근데 빌 게이츠가 또 올 2월에 또 다른 예측을 해놨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점점 추세가 약해질 수 있지만 이거하고는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찾아보면 빌 게이츠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 미래학자들도 그렇고 감염 전문학자들도 그렇고 정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이미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바이러스 종류만 한 170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종을 뛰어넘어서 인간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수만 한 82만 개 정도가 된다고 네,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가 닥쳐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딱 알고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사회 격리서부터 거리 두기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거, 뭐 심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폐해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격리된 상황 내에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 네, 호스피스 안에서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저희 엄마가 작년 11월 말에 83세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봄에 갑자기 좀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고 병원을 좀 같이 가자라고 해서 예약을 하고 이제 그 허리를 이제 MRI 같은 걸 찍었죠. 그랬더니 금이가 있는 거예요. 척추에.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2개월 내에 생긴 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거래요. 근데 엄마는 어디 부딪힌 데도 없다 그러고 뭐 넘어진 데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정신은 굉장히 선명하세요. 예, 정신도 굉장히 선명하시고 그래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콘크리트 시술이라는 걸 했어요, 먼저.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시고 있다가 엄마가 혼자 하시게 되고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크게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제 대학병원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가 도대체 문제인가를 이제 알아봤더니 저희 엄마가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일종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뭐냐면 그 골수종 세포가 뼈 여기저기를 다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뼈를 녹여요. 뼈를 녹이고 뼈를 다 이렇게 부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나중에 이제 그 PET 찍고 이랬을 때 엄마의 암이 벌써 뭐 두개골, 여기 뭐 쇄골, 척추, 뭐 팔, 정강이 이런 데까지 다 자리 잡았던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까 저도 제가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웰다잉 강사를 하고 막 이러고 했는데 막상 그 일이 우리 엄마 일이 되고 내 일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뭐 치료에 대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뭐든지 해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어요. 암의 크기를 어쨌든가 줄이려고. 엄마가 딱 열을 편하셨어요. 그 방사선 치료 받고 열을.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정말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다시 이제 그 일반 병동에 있는 정도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엄마가 발병하기 한 1년 전에 이미 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해 두신 거예요. 요즘 이제 웰다잉 교육을 받고 이러시면서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막내야, 나를 보내라. 나를 좀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올 때마다 선생님, 난 내가 치료가 안 되는 게 알아요. 나를 치료도 안 됐는데 나를 여기저기 검사한다고 끌고 다니지 말고 내가 좀 편히 죽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논의 끝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됐는데 이 격리된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호스피스는 환자 가족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호자 1인이 들어와서 최소 환자 곁에서 일주일 이상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이 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 확인증을 들고 와도 그렇게 빨리빨리 보호자를
교대를 시키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너무나 잘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픈 환자의 고통을 좀 빨리 줄여주는 게 왜 그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게 바로 존엄사에 대해서였어요. 네. 여기에서도 안락사 중에서도 저는 이제 적극적인 안락사. 네. 니슈케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안락사 활동가이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심하게 아픈 사람들의 의학적 특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얘기에 너무나 공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로 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처해 있는 그 극한의 환자들만이라도 적극적인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앞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많은 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삶을 마무리할 때 이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안타까운 죽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죽지? 나는 나의 죽음의 마지막 모습을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만들 거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그리고 죽음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죽음권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존엄사, 적극적인 안락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마냥 터부시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